취임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구 여권과 충돌하면서 여야 협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턱 밑까지 검찰 수사에 칼날이 들어와서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전직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자, 지금 저희들이 영상으로 구성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해지는 관심은 그냥 그게 어떤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랬다고 머릿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국세청 등등이 동원된 전대미문의 불법 행위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 댓글 같은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시대에 제대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또 법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지금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고 넘치는 말하자면 지난 9년 국가적 범죄 행위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 범죄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증거들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 뭐 그리고 그게 증거로서 확인되고 증언으로서 확인된다면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반응이 이미 스스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권부의 수장들이 이명박 대통령 모르게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이명박 대통령 어디 계셨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재호 의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재호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그냥 지시사항, VIP 관심 중점 사항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그거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그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검찰에서 다른 진술을 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영장 청구 사실 갖고 이거를 추단을 해보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활용해서 국내 정치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있다. 이래서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방비서관이나 기획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공범으로 적시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영장 청구 사실에.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저희가 검찰 수사를 앞으로 더 지켜보면 되지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미리 추론을 해서 뭐 가타부타 일정 부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은 벌써 검찰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이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그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사이버 사령부가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거지. 그리고 뭐 그 증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그건 합법적인 거니까. 근데 불법 행위를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냐 이런 취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은 그 영장 자체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추론을 해볼 때 근데 지금 이 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랑 관련된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나온 구체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더 증언해라.
우리 사람들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군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 증언하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거기 특정 지역 사람을 배제하라. 그것도 호남 사람들을 배제하고 뽑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요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직접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요게 쟁점이고요. 예.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주어진 점은 이게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내 정치에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 당시의 야당을 음해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사람을 뽑아라는 과연 대통령이 그 말을 직접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개연성들은 있죠. 그러나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예. 등등을 좀 보고 예. 판단해도 늦지 않아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예. 저는 그리고 또 약간 그 부분 우리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이게 호남 출신 배제. 그게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전북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예. 그분을 상대로 그럼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호남은 배제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배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리는 그럼 없을 지금 것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같아요. 그 이재호 그 대표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국가 정체성이라고 너무 폭넓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얘기해 지칭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호, 그러니까 이 말이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확한 워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예, 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 출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호남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그때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을 상대로 호남 출신은 배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이재호 전 장관이나 또 일정 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언론에서 계속 접촉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시는 거지 저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대응을 하자 이러기에는 네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함부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 날 두바이로 출국하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지 않을 것 아닐 것 같아요. 같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법률적으로 뭐 그 불법 행위가 보고가 되지 않았고 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 관련해서 기소가 되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정치적으로는 또 발언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언의 타이밍은 오히려 좀 진중하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함부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는 건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이게 속도가 빨라서요. 네. 뭐 올해 안에 이 부분은 발언을 들을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발목 입장 표명에 대해서 염치 없다, 고해성사해야 한다.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흑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을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돌아보시면 정말 전례 없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결과로 촛불을 들었고 시민들이 그리고 촛불의 결과로 조기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요구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됐고 지금 이제 자꾸 뭐 정치보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은 이게 차고 넘치는 증거도 없는데 특정인을 찍어서 공작을 할 때 그게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국가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한다면 그 검찰 수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결론들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네. 19대 국회에서 문제 제기됐던 것인데요. 네네. 4대강 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예. 그리고 사자방이라 그래서 우리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19대 국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책적인 차원에서 잘못인 경우는 예. 그건 뭐 통치행위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들여다보자는 것은 네네. 그거는 뭐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임무 예.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플러스에서 과연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을까? 뭐 소환까지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저는 검찰이 소환은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요. 근데 소환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이제 퇴행적인 시도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워딩을 그대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거를 이렇게 저지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적폐청산은 하는데 이렇게 그런 바람이 있겠죠. 적폐청산이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 적폐가 돼서는 안 되고 네네.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폐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역사의 예. 거대한 수레바퀴에 일정 부분 희생되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예측을 하기보다는 네네. 이 검찰 수사 속도도 빠르고 이 예측을 하면서 더 공방이 벌어지고 혼란해지는 것도 있고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여기에 너무 기력을 낭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이 부분은 속도를 내서 수사를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예. 대통령의 그 당선 공약이기도 했고 당선돼서 이제 그 국정 과제 중에 주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검찰이요.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두 분이 생각보다 되게 세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소환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소환의 과정이 피고인 소환이 있고 참고인 소환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김광진 전 장관의 그 혐의점을 볼 때는 참고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피고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예. 아까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단정할 수 없는 게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이두화 전 의원님의 추측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환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피의자 신분이냐 아니면 참고인 신분이냐는 그야말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리고 지금 수용 생활하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 그다음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네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이 다음 질문 좀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건데요. 지금 제공되는 의혹들이 사실은 이 부분 말고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다스는 누구 거냐 거의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적인 어떤 검찰의 그 포인트 혐의점을 잡는다면 뭐 있을 거라는 추측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조사로 이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스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이제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도 있고 네. 또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뭐 화이트 리스트나 블랙 리스트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지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사건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받으실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소환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앵커께서 너무 예리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참고인이냐 피의자냐 이걸 예.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걸 알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고발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주주가 법률적으로는 그냥 주주의 것이에요. 다스는 예.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고 물으면 법률가들은 그냥 주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래요?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법률적으로 그게 누구 건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최소한 참고인으로 소환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서면 조사 형식으로 참고인이면 서면 조사도 가능하죠. 근데 예. 그렇게는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검사들이 이제 한 번 소환을 해서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부의 검사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그게 있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 내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뭐 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데 하여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예. 국민들도 생각하고 아마 검찰도 여러 사건이 예.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제가 이거 질문 계속하는 거는요. 좀 이게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스 그리고 제공된 그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은 검찰에서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뭐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다스는 주주들의 것 맞습니다. 예. 그런데 다스의 지분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그렇죠. 씨가 다스 해외 법인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무엇인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나 지금 이 건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 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주장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초들을 겪으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적 의심이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 BBK 그 희생자들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답을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고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에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직접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게 될까요? 짧게는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물으실 텐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별이 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직 국가원수가 또 막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다음에 또 혹시 참고인으로 소환받으면 거기서 또 해명하고 결과 나오면 또 얘기하시고 그런 모양새는 우리도 바라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뭐 예. 법조인들도 조언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예. 일단락이 지어지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하지. 네. 그 전에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이제 법률적인 책임은 검찰에서 또 일정 부분 기소를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소하고 어떤 사람은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전에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네. 조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주제는 또 접고 다음 주제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당을 살리기 위한 청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질문 어느 분한테 먼저 드려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우리 이렇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먼저 찾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찾은 것만으로 TK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구는 특별한 또 정서가 있죠. 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지지층이 또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 홍준표 대표는 대구를 가장 먼저 찾은 것도 가장 먼저 어루만져야 하고 위로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네. 또 사실 뭐 광주가 진보의 심장이듯이 또 보수의 심장은 보수의 심장. 대구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서 이제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신 것 같은데요. 예. 다시 마음을 얻어오는 걸 하려면 사실 이제 머리로는 이해되실 수도 있거든요. 대구 계신 분들도. 근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이제 연민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면까지 헤아리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는데 사실 그 바른정당에 계시는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가셨다가 또 바른정당에서 다시 복당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본인들은 또 다 또 이렇게 명분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또
유권자들, 당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늦었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아우르는 데는 지방선거 전까지 열심히 신발을 지방선거가 지금 앞에 있기 열심히 때문에 다니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배신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TK 민심이 홍준표 대표에게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결집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대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내친 사람이 대구에서 결집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건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네. 이제 한동안 자유한국당은 한지붕 세가족으로 운영이 될 세 것 가족, 같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네. 세 가족이라고 예, 세 가족이 표현하시는군요. 된 거죠. 일단 홍준표 대표 계가 네.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친박 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계가 또 대거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 계 중에도 김무성 대표하고 같이 바른정당으로 갔다 또 돌아오신 분들이 그렇죠. 이미 예.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한지붕 세가족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아니면 이 한지붕 세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의외의 인물이 교통정리를 할지 예. 예, 그것은 정말 정치가 생물이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좀 어줍지 않게 말씀드리자면 이걸 자꾸 세불리기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재건이. 그래서 예. 지금 보수가 국민들께 무엇을 할 것인지 보수는 대체로 부패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정농단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부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 네네. 제명까지 당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패를 보수가 어떻게 고리를 끊어내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수가 혁신하겠다.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이걸 보수 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상당히 뭐 기대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 지방선거를 홍 대표가 얘기하면서 공천 불이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네. 상당히 영향이 큰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당대표 권한이 막강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원 당규를 고쳐서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입장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당원 당규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보수 정당, 특히 야당으로 사는 보수 정당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할 때 가장 큰 이제 그 당원들의 소망은 뭐냐면 네. 강한 야당이 되라. 그래서 그 좌우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제 새가 잘 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보수 야당이 일당이 되든지 제1 야당이 힘을 갖고 견제와 비판, 감시를 해야지 또 그런 아픈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은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한 명의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 자기 지역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당원들이. 네. 네. 근데 또 유권자들은 그런 경우에 일반 유권자들 또 중도 유권자들은 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공천을 하려면 상향식 공천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도 지금 뭐 최민희 전 의원님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 이제 예. 당원도 조금 이렇게 성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그 야당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전략 공천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걸 갖고 좀 이런 표현보다는 저처럼 전략 공천이라든가 조금 더 우회적인 표현을 네, 쓰면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을 보면 공포 전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14% 정도 되는 탄핵에 반대한 보수 핵심층, 극우적 예. 보수라고도 하는 그 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미국 갔다 와서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북한이 선제 공격,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선제 공격이 곧 임박할 것 같다. 뭐 이런 예. 얘기.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좀 그런 공포 전략. 그다음에 내부에 대해서도 저렇게 그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게 다 공포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적에 먹히는 단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것 때문에 이제 비토 세력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단계가 있는데 예. 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께 저게 먹힐까 이건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홍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잔박 청산 의지를 내비쳤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위치가 견고해졌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 당원들이 원하는 그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뭐 잠박 이런 표현을 쓰시고 청산 이렇게 뭐 청산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뭐 정치평론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게 혁신의 한 모습이다라고 조언도 많이 받고 하실 텐데요. 근데 이제 잠박 청산 이런 거를 이렇게 문자로 남긴다는 건 또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포 정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성향이 이제 과감하신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사실 마음이 보수 정당의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은 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저도 그런데요. 그럴 때 좀 위로하면서 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주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부인과 따님 간의 그 차용증 관련해 가지고 사실 한 건이 지금 미제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새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저는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한 네, 인사청문회 진행 중입니다. 저 개인적인 느낌은 야당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우선 뭐 지금 야당에서도 인정하듯이 예. 홍종학 의원이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무슨 뭐 불법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건 없다. 예, 그건 야당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정서법에 맞느냐 요약하자면 요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우선은 이제 대통령께서 홍종학 의원을 내정하신 거는 중소기업 벤처부를 이끌 내용상의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저는 본다 이거죠. 19대 예. 국회 때 홍종학 의원하고 같이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네. 정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새로운 강소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소신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홍종학 의원이 38억 정도의 증여를 받은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평소에는 전혀 뭐 그런 거 몰랐고요. 네. 그런데 저러면서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19대 때 발의한 법이 되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 같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강화시키는 법안을 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건 이제 주로 새누리당 쪽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우선 오늘 오전에 청문회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세가 있었지만 예. 홍종학 내정자가 답변을 차분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포인트 중에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홍종학 그 전 의원 집이 증여받은 게 38억이에요. 예. 근데 세금을 낸 게 11억이 넘더라고요. 그거 비교하더라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얼마 냈는지랑 비교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예. 비교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재용 예. 거기는 뭐 너무 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교가 안 되고 국세청이 지난 9년간 이제 증여세를 받은 상위 10%의 납세율을 실효세율을 이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16.6%더라고요. 근데 홍종학 의원의 경우는 26%를 납세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막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려고 했다. 이거는 아닌 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소신은 지키고 싶었지만 좀 아까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돈을 다 내기는 아까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홍종학 후보자가 관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편법 증여냐 합법 절세냐 이런 게 보수 후보자 진영의 후보자가 이런 문제가 됐으면 낙마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진보 쪽 그러니까 야당이시던 시절에 그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분들이 훨씬 이런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공격을 해서 네. 이런 분들이 낙마한 사례가 꽤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준비를 많이 해오셨지만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낙마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런 사례가 변호사들이나 세무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네네. 한 경우가 있어서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 뭐 청문위원들은 모르겠지만 본인도 약간 나도 이렇게 했는데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슈가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다른 큰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청문회에는 별로 관심이 집중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이슈가 나올 때 아마 야당 의원들은 이 이슈뿐만 아니라 그래서 관훈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불법적인 일도 좀 있지 예. 않을까. 예. 근데 그건 딱 집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핵심인데요. 불법적인 예, 짧게만 정리해 주십시오. 예, 불법적인 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라는 것도 제가 네. 오늘 댓글들을 쫙 보고 왔는데 국민 정서가 하나다 이런 시대도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그러니까 돈 받고 증여세 다 냈는데 재산이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하지 말란 거냐? 이런 댓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홍종학 내정자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강소국가를 만들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예. 뭐 약간의 가족의 증여 과정에서의 뭐 그런 절세 문제가 네네. 있더라도 국민들께서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재미 위주로 좀 보여주기보다는 그 능력 위주로 좀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예.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영장 네. 청구 사실에.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저희가 검찰 수사를 앞으로 더 지켜보면 되지,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추론을 해서 예. 뭐 가타부타 일정 부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은 벌써 검찰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이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그런 취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사이버 사령부가 원래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거지. 그리고 뭐 그 증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그건 합법적인 거니까. 예, 근데 예. 불법 행위를 과연 이명박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예. 보고를 했겠냐, 뭐 이런 예.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은 그 영장 자체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추론을 해볼 때, 근데 지금 이 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랑 관련된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나온 구체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더 증언해라. 우리 사람들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군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 증언하라고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거기 특정 지역 사람을 배제하라. 그것도 호남 사람들을 배제하고 뽑아라.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요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직접 발언을 했냐 안 했냐 요게 쟁점이고요. 예. 그러나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주어진 점은 이게 군 사이버 사령부가 국내 정치에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 당시의 야당을 음해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요게 반박을 함부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 날 두바이로 출국하시면서도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시지 않을 것 아닐 것 같아요. 같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법률적으로 그 불법 행위가 보고가 되지 않았고 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 관련해서 기소가 되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정치적으로는 또 발언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언의 타이밍은 오히려 좀 진중하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는 건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면 이게 속도가 빨라서요. 네. 올해 안에 이 부분은 발언을 들을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발목 입장 표명에 대해서 염치 없다, 고해성사해야 한다.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흑역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을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돌아보시면
정말 전례 없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결과로 촛불을 들었고 시민들이 그리고 촛불의 결과로 조기 대선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요구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작됐고 지금 이제 자꾸 뭐 정치보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국가적 범죄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증거들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혹시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전혀 관계가 없다. 뭐 그리고 그게 증거로서 확인되고 증언으로서 확인된다면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반응이 이미 스스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김관진 뭐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권부의 수장들이 이명박 대통령 모르게 국가적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이명박 대통령 어디 계셨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재호 의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재호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그냥 지시사항, VIP 관심 중점 사항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그거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그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검찰에서 다른 진술을 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영장 청구 사실 갖고 이거를 추단을 해보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활용해서 국내 정치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있다. 이래서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방비서관이나 기획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공범으로 적시가 취임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구 여권과 충돌하면서 여야 협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턱 밑까지 검찰 수사에 칼날이 들어와서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전직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자, 지금 저희들이 영상으로 구성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향해지는 관심은 그냥 그게 어떤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랬다고 머릿속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그다음에 국세청 등등이 동원된 전대미문의 불법 행위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 같은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시대에 제대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또 법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지금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 넘치는 말하자면 지난 9년 국가적 범죄 행위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핵심인 것이고요. 그래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사람을 뽑아라는 과연 대통령이 그 말을 직접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개연성들은 있죠. 그러나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전직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등등을 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리고 또 약간 그 부분 우리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이게 호남 출신 배제 그게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전북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예. 그분을 상대로 그럼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호남은 배제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배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리는 그럼 없을 좀 것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같아요. 그 이재호 그 대표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국가 정체성이라고 너무 폭넓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얘기해 지칭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호, 그러니까 이 말이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정확한 워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예, 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 출신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관진 전 장관이 호남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그때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을 상대로 호남 출신은 배제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이재호 전 장관이나 또 일정 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언론에서 계속 접촉해서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시는 거지 저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여기에 대응을 하자 이러기에는 네네.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